스웨덴도 월세가 엄청 비싸요? 비싸죠. 아 그래요? 전세가 없다 보니까 네네. 월세는 그냥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살아도 100만 원은 내야 돼요. 원룸에 살아도 우리나라 뭐 6평짜리 그냥 하나 네, 조그마한 작은. 그런 원룸 네, 같은 데들도 한 100만 원씩 해요. 네네. 스톡홀름에서. 네. 스톡홀름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서울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네네. 거죠. 네. 가장 대도시인데도 100만 원씩. 와, 그러면 이게 높은 편인 건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많은데 이것까지 내게 되면 그러면 정말 없네요, 돈이. 네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보통 네. 집을 못 사니까 이런 네. 식으로 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월세 내느라고 돈을 못 모으는. 근데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아파트를 사고 뭐 집을 네. 사고 해야 되는데 네. LTV가 85% 정도라서 15%는 모아야 되는데 네. 그 돈은 못 모으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85%를 빌려주니까 야, 집 사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네. 그 스웨덴 분들 입장에서는 그 15%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겠네. 국민의 절반이 한 달 네, 월급 네. 저축하는 거 정도니까 네, 15%뭐 한 1억 5천 모으려고 해도 네. 몇십 년 걸리겠어요. 네. 와, 그러면은 그거를 뭐 부모님이 조금 뭐 지원해 줘야 집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막 한 40대까지 걸려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 30대가 사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 제가 그때 그 카롤린스카 의대에 다닌 아까 그 네. 학생 얘기를 했는데 또 그 학생 얘기 들어보면 자기 동기들은 부모님들이 시내 아파트를 다 한 채씩 사줬대요. 사줬대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쉽게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특히 귀족이나 부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이랑 땅을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돈 있어도 못 들어갈 정도로 매물이 안 나와요. 주질 않는구나. 아예 네, 다른 매물이 사람들한테. 아예 안 나오는 정도. 이게 상속 증여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옛날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바뀐 거죠. 네, 상속세. 예전에는 한 70년대가 스웨덴이 제일 그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강하게 실현했던 시기인데 네. 그때는 세금이 엄청 높았어요. 뭐 7, 80년대에는 소득세도 87%까지 올라가고 법인세도 거의 60% 가까이 되고 그 상속세도 한 70%씩 올라가고 이럴 때가 남는 게 없잖아요.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소득세 87%? 네. 그럼 1억 벌어가지고 1,300만 원 남는 거네. 그러면 그거 말이 되나 그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냈지? 그래서 그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네. 외국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도 있고 기술도- 지식이 있으니까 해외 취업이 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으로 되게 많이 나가서 인재 유출이 심했고 그리고 이 이케아라든지 뭐 테트라팩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해외로 그냥 본사를 이전을 해버렸어요. 상속세가 너무 세니까. 네.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자본 유출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부유세라고 해서 이제 따로 그 매기는 세금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징수를 했을 때 한 연간 6천억 정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6천억이면 세수해서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자본 유출을 한 규모가 195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상속세 뭐 이런 거 조금 해도 받으려다가. 네. 그 징수되는 돈은 적은데 자본 유출이 너무 심해지고 뭐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걸 다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도 한번 걷어야겠다, 부자 증세 이런 거 네네. 해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는데 네. 해봤더니 막 다 나가버리고 네네. 인재들도 막 유출되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 사회가 무너지겠구나 해서 그걸 사회적 합의를 해버린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자들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으면 계속 물려받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물려받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일반 스웨덴 분들은 참 그냥 이해해요? 이해하고 뭐 동의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부자의 부를 인정을 해주는 대가로 그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복지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반기업 정서도 강하고 네.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스웨덴은 반기업 정서도 거의 없고 네. 그리고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미 한 7, 80년대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나 뭐 기업들은 법인세나 뭐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라. 법인세는 또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이라서 되게 낮. 그러면은 기업들은 거의 최고 좋네요. 뭐 법인세도 그렇죠. 없고 증여세, 상속세도 없는 상태인데. 네네. 그러면은 그냥 되게 친기업적인 국가. 엄청 친기업적이네요. 네. 근데 극단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극단적인 그거를 하니까 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아. 일자리가 창출이 된. 그래서 스웨덴은 자본에는 되게 친화적이고 기업에도 친화적인데 네. 그 자본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대신에 기업 하기는 좋게 만들어 주되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면 많이 만들면 그 취업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네. 우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지니까 네네. 대신에 기업한테 거두면 얘네가 또 나가버리니까 네네. 근로자한테 많이 걷겠다. 네네. 뭐 일견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주변에서 회사를 네. 계속 창업하려고 하니까 아 그거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다. 네. 야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 상속세도 없고 그럼 양도세 이런 것도 작나요? 지금 취득세,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는 없고 양도세는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면 이제 지자체에 따른 다른데 한 20몇 %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20% 정도? 네. 그러면은 어떤 투자?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네요. 이자도 낮아요. 이자는 한 1%대. 아 이자 1%?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 공제가 있어가지고 세금 공제를 해줘. 사실은 뭐 이자 별로 거의 거의 무이자 없는 느낌? 거죠. 그리고 대출도 85%. 네. 그러면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15%만 모으자. 그러면 내 집은 생기는구나. 네. 거의 그런 느낌인가? 네, 그럼 다들 집을 사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 사람들이 한 64%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자가 보유 비율이 꽤 높은 편인데 네. 이 사람들의 80%가 모기지로 샀다고 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산 경우는 이제 거의 적고. 없고. 그래서 그러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저금리여가지고 네.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금리를 올리는 시대가 네. 왔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네. 덴마크랑 노르웨이고 아, 그다음이 뭐 스웨덴 뭐 이런 식이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랑 스웨덴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네. 많이 하는 맞아요. 것까지 섞여 있는데 네. 북유럽은 거의 모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가뜩이나 지금 가처분 소득도 적은데 네. 이걸로 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근데 집값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버블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집값 많이 올랐죠. 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한 2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스웨덴도 이 그 안에서도 약간의 빈부격차가 집 네, 때문에 많이 생겼겠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집 살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아. 하고 그다음에 되게 허름한 낡은 집을 사서 자기가 이제 셀프로 인테리어 고쳐. 다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한 1, 2억 더 받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구나. 많았어요. 아니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 오른 게 뭐 인생 역전이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20%를 모으려면 이 사람들 한 10년, 15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엄청나게 벌어야 되는데 세금이 그리고 없으니까. 만약에 집을 안 사면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빨리 집을 원룸이 살아야 100만 원. 되는. 그리고 임대주택 들어간 건 힘들고 야. 이러니까. 그럼 옛날에 사셨던 그 집은 어떤 수준에서 거기서 사셨어요? 저는 시내였는데 시내? 예. 시내에 완전 있는 비싼 지역은 아니고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러면 서울로 치면 적당하게 중산급 정도의 네네. 지역인데 몇 평 정도에 사시는? 35평? 35평? 네. 그거 이제 회사에서 네네. 그럼 그 월세가 어느 정도? 월세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400만 원. 관리비는 따로 없네. 그 월세로 살면 관리비를 따로 안 내고 아. 거기서 이제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알아서 내요. 관리비는 보통 한 5, 60만 원 이상 나오는데 네. 그건 집주인이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고 근데 거기서 나는 또 월세 받은 거에서 아마 30% 세금 냈겠죠. 월세는 또 30%씩 또 세금 걷어가고. 네네. 야, 아파트 30평대가 한 서울로 치면 한 중산급 정도가 한 월세가 400 정도 내는 데다. 그 시세가 그러면 한 어느? 살려면은 거의 뭐 20억 가까이. 20억 정도. 네. 근데 스웨덴은 이게 비딩으로 하거든요. 네. 옥션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불이 붙으면 확 올라가기도 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나 이거 팔 건데 가장 1등한테 파는 거야. 네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네. 원래 어. 아파트를 그렇게 비딩으로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경매를 그 브로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쟁을 부추기기도 일부러 하고.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는. 네, 신기하네. 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월세가 비싸고 집값이 지금 만만한 수준이 아닌데 그 세금 50% 내고도 20억이 있어야 집을 사는 건데 물론 대출은 해주지만 그러면 그 정도까지 비싸질 거면 공급을 좀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거기도 공급은 좀 안 되나요? 네, 공급이 많이 하기가 힘든 게 일단 건축비 자체가 유럽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고요. 그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없대요. 인건비가 워낙 그리고 비싼 나라니까. 규제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규제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난민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네. 있고
동유럽 이런 데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인구는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데 네. 공급은 이제 멈춰 있으니까 네. 이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할아버지가 손자 대출, 할아버지의 대출을 손자가 갚는다는 게 네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이거는 그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쏠리니까 네. 임대주택에 사는 게 그래도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스웨덴은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소득 제한을 없앴어요. 없앴어요. 연령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고 심지어 자가가 있어도 네.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임대주택에 줄을 서요. 그래서 스톡홀름 좀 좋은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 20몇 년을 기다려야 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고 네.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몇 년을 기다려야 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임대주택을 살고 싶어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TV도 85%고 막 대출 이자도 1%대인데 뭐 세금 공제까지 해주고 그 대신에 상환비 그 상환 기간은 엄청 느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자만 내고 네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그 원금을 거의 갚지 않는 수준으로. 네네. 그래서 몇 그게 년 정도? 원래 몇 년 전에는 140년 정도 140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집 산 사람이 죽으면 대출이랑 집을 같이 물려주는 그런 아들, 시스템. 딸한테 어차피 주면 네. 되니까 네. 증여세가 없으니까. 네. 그러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105년 이상은 못하도록 법제화가 됐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 지금은 또 은행 가면은 한 네. 50년 정도로 막는다고 50년 하더라고요. 정도.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원금 상환 금액이 높아지니까. 네네. 어쨌든 요새는 50년 너무 정도. 과열되니까 이걸로 조절하는구나. 네. 야, 우리나라에서 50년 빌려준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건데 네. 140년 정도였군요. 네. 와. 그러니까 뭐 빌려서 그냥 쓰면서 가족한테 주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네요. 네. 사실상.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스웨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어떤 이런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네, 부동산 버블이 한 번 터졌던 적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네. 부동산 버블 터져가지고 네. 경기 침체가 되게 심하게 왔던 적이 있었고, 네. 그러고 또 잠잠하다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슬슬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은 다주택자는 잘 없고 네. 그냥 실수요 위주로 집을 구매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격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사고 있죠. 안 사는 거보다야 네네. 사놓는 게 뭐 여러모로 나은데. 네, 그리고 그럼, 계속 오르니까. 그럼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악착같이 또 저축을 또 해요? 젊은 사람들도 막 또 아껴요?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많이 그렇게 많이 아끼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은 동거를 하니까 그냥 같이 모아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둘이서 모아서. 네, 스웨덴은 결혼 문화보다는 동거 문화가 좀 더 네, 강한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어차피 집 하나 필요한데 있는 돈도 얼마 있냐? 나 네, 이 정도 있다. 네. 엄마 아빠 증여해줄 수 있어? 그래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 집을 사버리는구나. 그러면은 결국에 이분들은 어찌 보면 뭐 목표? 근데 집은 어쨌든 하나 있어야 되니까 네. 집은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뭐 확고한 편인 거야. 이분들도 지금 분위기가. 네, 일단 스웨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살면은 이걸 돈을 답이 없다. 네, 아. 너무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고 네. 임대주택은 일단 대기가 한 20년씩 막 이렇게 되니까 18살 때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40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 외곽 지역 가려고 해도 뭐 한 네. 10년 이상 기다려야 네. 되니까 네. 일단은 임대주택에 걸어놓고 일단 네. 집을 사거나 뭐 네. 그러려고 하죠. 야. 근데 이걸로 돈을 벌기는 조금 힘든 게 규제가 너무 많고 또 아파트에 살면 월세를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거든요.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조합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네. 저는 그냥 거주할 권리를 사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월세를 주더라도 한 2년 정도밖에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건물주가 따로 있고 네.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또 주인은 또 따로 있고 네. 이 개념인 거죠. 네. 야, 그러면은 그 건물주가 또 월세를 또 제한하고 막 네네. 많이 못 그 올리나? 월세를 책정을 하는 게 그 조합에서 대충 어느 정도 한다는 그 가이드를 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월세를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월세를 주는 것도 내가 뭐 지방에 간다든지 해외에 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승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집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막 네. 수리하고 이럴 때도 조합에 승인 받아야 되고 네. 제 친구는 한번 도어락을 하고 싶어서 네. 조합에 승인 요청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못했어요. 그 열쇠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그 전세 개념인가요? 약간 그냥 장기 전세 그렇지만 개념이죠. 평생 살 수 있고 또 평생 살수 팔면은 있는. 매매 차익도 얻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게. 약간의 좀 약간 특이한 제도. 네. 우리가 보기엔 좀 특이한 네. 제도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 대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수의 귀족들이 엄청 네, 부자인 거고. 네. 맞죠? 네. 그런 나라인데 이게 유지가 되는 거는 한번 그 7, 80년대 한번 홍역을 겪고 이게 결국에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빈부격차는 크잖아요. 엄청 네, 큰 거잖아요. 엄청 커요. 그러면 그 귀족들은 어느 정도로 잘 사는 거예요? 스웨덴의 귀족 어떤 그 부자 계급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잘 사는 건가요? 잘 살죠. 왜냐면은 왜냐면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네,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있을 텐데.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 숫자를 국가별로 매겨본 적이 있었는데 네. 한국이 28명이라고 나오고 네. 스웨덴이 31명으로 나와요. 스웨덴이 한국보다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네. 31명이란 그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 대비하면 스웨덴이 많은 전 세계에서 거잖아요. 제일 많은 편에 아 속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네. 이렇게 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조셉 피처나 아니면 음. 러시아 같은 나라 빼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스웨덴을 평했을 정도로 그러네. 그 부의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사실상 스웨덴이 거의 조셉 회피처잖아요. 거의 뭐 세금도 별로 없고 법인세도 별로 네네. 없고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별로 근데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세금을 음. 향해서 네. 한 400명 정도가 또 스웨덴에서 가요? 부자들이 조셉 그것도 내기 피처로 싫다고? 네네 자본을 회피하고 있다고. 야, 그러면 이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나요? 뭐 그렇겠죠. 대저택에 뭐 아, 성에서 네네. 살고 네네. 뭐 그 제 직장 그 동료 아이가 이제 네.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네. 거기서 같은 반 학생이 정말 유명한 그 스웨덴의 그 귀족집? 스타트업 아, 스타트업 창업자였는데 집안에서 비행기를 봤다고 하는데 아, 전용기는 아닐 것 같고 네. 아마 헬기를 본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네. 말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도 뭐 집안에 헬기 선착장 있고 그러진 않은데 거기는 뭐 재벌 정도 되면 헬기도 네네. 집에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 정원에 대저택에 살고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웨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네. 약간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네. 한국인의 마인드로는 약간 조금 저건 좀 싫은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아 괜찮아 나는 한국 뭐 사람들이 되게 유난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공부만 해도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류층만 교육열이 심하지 네. 중산층만 돼도 별로 그렇게 교육열이 크지 않거든요. 네네. 한국들은 막 그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막 사교육 시키고 교육열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죠. 맞아요. 우리는 그 시키면 우리 아이든 잘 될 거야라는 기회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 나라인데 네. 어찌 보면 북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그 기대감 자체를 갖지를 않는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도 의미가 없다. 뭐. 전문직을 하고 해도 뭐 소득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음. 물론 뭐 약간의 여유 있게 살 수 네.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많이 여유 있지는 않아요. 세금 다 떼고 나면 연봉 어차피 3,4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 뭐 이런 네네. 거니까. 네. 그 정도면 차라리 내가 빈병 줍는다. 네. 맞잖아요. 빈병 주면 되잖아요. 대학 갈 바에는 빈병을 주기에 줍는 게 똑같은 소득이라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이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고 조금 약간 좀 침체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네. 그렇구나. 일도 잘 하지 않고 특히 공무원들이 뭐 연락 안 되는 그런 건 너무 심하고 공무원들 진짜 일 안 하겠네요. 네, 사기업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기업도 일 안 해요. 근데 제가 알던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네. 미국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미국 편이죠.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너무 일을 안 해요. 네. 그렇게 스웨덴 얘기를 공무원 하더라고요. 얘기 한 번만 해줘요. 스웨덴에서 이 정도 분위기에서 공무원이면은 더 어찌 보면 사기업보다도 더 업무 강도가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뭐 크게 그런 차이는 건 나지 아니에요? 않는 것 같고 근데 네. 일단은 보통 우리나라는 뭐 육아휴직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쓰면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는 보통 지정을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도 가서 없어요? 연락을 해서 뭐 물어보면 이 사람 육아휴직 가서 3개월 뒤에 오니까 그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 경우. 나 뭐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3개월 뒤에 오라 막 이런 약간 뭐,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도 없어요. 어떤 그냥 근데 그런가 보다. 워낙에 뭐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네, 유배지 갈 똑같아요. 거니까. 네. 나도 갈 거니까 너도 네. 조만간 기대해. 뭐 이런 건가? 아 그래요. 휴가 가버리면은 뭐 일 못 어차피 네. 안 되니까. 그때 스탑 되는 거예요. 네. 제 또 아는 저희 회사 사람이 저희 회사가 1층이었는데 유리창을 깨고 도둑이 네. 들어와서 지갑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도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CCTV가 없거든요,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도 보통은 경찰이 못 잡아요.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신고를 하긴 했는데 여름 휴가 갔다고. 경찰도 휴가 가면 네. 끝이에요. 네. 심지어 병원도 여름에는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요. 한 2배 이상으로 야, 길어요. 한국 사람들 가서 못 살겠다. 이거 그거 못 참잖아요. 네, 이거 뭐 그쵸. 지금 그럼 소방서 뭐 이런 것들도 막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소방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 야, 그래도 경찰도 휴가 가면 끝이야. 네. 그러면 여름에 훔쳐야겠네. 여름 휴가 때. 그때 훔치면 한 달 뒤에나 다들 올 테니까. 네. 와.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도 잘 못 잡아요. 잘 못 잡아. CCTV가 없어. 그런 것도 민감하죠. CCTV 달고 막 이런 것도 네. 싫어하고. 그런 거에는 민감한데 또 개인 정보 공개하는 거에는 또 되게 관대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이름만 치면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 생년월일 그리고 몇 평에 사는지 그리고 자가인지 그리고 이 사람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차 뭐 끄는지 차 몇 대 있는지 결혼했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사기꾼 잡기는 뭐 쉽겠네요. 네, 뭐 네. 사기가 없겠다 이쪽은. 네. 그런 것도 왜 공개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는 사회가 되면 아. 탈세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다 공개해요. 얘 차 없다고 이거 신고해놨는데 차 2대 있어요. 이런 걸 막 사람들이 시민 의식으로 신고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또 탈세로 탁 잡고. 네, 그리고 집도 뭐 몇 평에 사는지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야, 그러니까 약간 네, 소득도 다 공개를 하고. 소득은 근데 유로 정보이긴 한데. 네, 유로로. 네. 돈만 내면 소득까지, 그냥 네. 소득도 다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뭐 뒷돈 검은 돈을 만들지도 못하는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혹시나 그런 걸 만들더라도 감시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은행도 계좌 같은 걸 계속 추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한국에서 부모님이 용돈하라고 그냥 몇백만 원 정도 네. 보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그런 것도 돈 빨리 무슨 하네. 돈이냐. 이 돈 무슨 돈이냐고. 어. 그래서 소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줬어요. 뭐 이렇게. 네네. 그런 거는 또 철저하게 감시하는군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국가가 이렇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난 것 같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자와 기업들이 와서 있어줘야 된다는 네네, 거에 대한 맞아요. 합의가 돼 있으니까 네. 그래 너네들은 있어라 하면서 세금은 좀 빼주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무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합의가 된 것도 네. 한국인들이 보면 되게 신기한데 네.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럼 네. 다른 북유럽들도 다 약간 네네, 비슷한 비슷해요. 분위기로 네. 가고 있군요. 그러면 살아보셨고 1년 먼저 오셨는데 네.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 잘 저는 맞아요? 쉽지 아무래도 않아요? 한국인 마인드다 보니까 네. 이렇게 평등을 강조를 하는 게 조금 네. 힘들더라고요. 음, 네.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 더 좋고 네. 또 적응도 좀 하고 싶고 이런데 이제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 복지 시스템도 아까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을 내가 뭐 어떤 걸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도 회의적이고. 그렇죠. 아프지 않으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네, 네. 아파봐야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러니까 네. 한 달 뒤에 간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해주는 것도 네, 아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마지막으로 요즘에 뭐 그 복지 혜택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빈곤율도 많고 노인 빈곤율은 뭐 세계 최고니까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어떤 뭐 롤모델로 북유럽, 스웨덴 이런 거 복지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는 좀 취하고 뭐는 좀 취하지 않아야 되는지 뭔가 그 갔다 오신 분으로서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뭐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를 위해서 뭐 노인들한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한테는 선별적으로 복지를 한다든지 이제 우리는 약간 그런 식인데 네. 이제 북유럽 스타일로 하면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보편적인 복지를 하려면 일단 세원을 많이 걷어야 엄청나게 되고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너무 해외로 이동하는 그 경향이 심해서 자본이나 부자한테 핀셋으로 증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부자나 대기업들한테 핀셋으로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세원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거두는 게 제일 확실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직장인들은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부가가치세라든지 네. 근로소득세 이렇게 확실한 세금을 위주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보편적인 그런 북유럽식의 복지 시스템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산층의 근로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올려야 될 거고 네. 그러면 거기 그 과정에서 제일 충격이 네. 클 집단이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 될 확률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네.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 복지라는 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세수가 적게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네. 이런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 국면에 네. 접어들었고 고령화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이 너무 심해서 이제 앞으로 세금 낼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 복지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구축하면 이걸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 거고 세원을 어떻게 거둘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뭐 부자한테 세금 더 거두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세금의 뭐 거의 국민의 한 40% 정도는 그냥 아예 세금 자체를 안 내는 분들이 네, 많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로 세금 자체를 늘려서 복지를 하려면 그 내지 않는 40%한테 네. 걷어야 되는데 네. 스웨덴처럼 알바만 해도 32%를 걷는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가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그 40%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나 월급 뭐 이제 200 받는데 여기서 나보고 뭐 60만 원 내라는 거냐. 근데 그렇게 해야 보편적 복지가 된다라고 네. 간다고 하는 게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네, 북유럽 국가들도 부자한테 핀셋 증세를 못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다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하는 해봤더니 건데. 안 되더라. 네. 했더니 나가더라. 네. 그래서 이게 그 어찌 보면은 저희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면만 사실 보이기 마련이고 네. 특히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과 그 무상 보육 이거가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인데 다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반대로 안 좋은 면들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지우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북유럽, 뭐 스웨덴의 어떤 뭐 장점과 단점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뭐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